그날 나는 바닥에 쓰러져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앞이 까맣게 흐려지는데 귀에는 이상하게도 구급차 사이렌이 아니라 은행 자동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이 들었다고 가족이라고 모두 믿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쓰러진 시어머니보다 은행을 먼저 간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이름이 김영욱이고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15년. 외아들 하나를 정성스레 키웠고 그 아들이 며느리 박수진을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실 며느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떴고 밥을 지었어요. 반찬 만드는 것도 했고요. 5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손이 알아서 움직여요. 손가락은 기억을 잃지 않거든요. 그런데 점심때쯤 뭔가 이상했어요. 머리가 띵하더니 어지럼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나이 들면 이런 게 있지 싶었어요. 부엌에서 국을 저으려다 그것이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정신을 잃기 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밀려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가슴이 철렁한 것도 일순간이었고 그 다음은 검은색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이 하얀색이었고 양쪽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몸 전체가 무거웠어요.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좀 더 늦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아들 하준이는 침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울먹대며 엄마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없었습니다. 박수진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2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박수진이가 나타났어요. 머리를 쓸어 올린 모습이 마치 은행에서 방금 나온 듯 했어요. 뭔가 서둘렀던 느낌이 말투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어머니 통장은 어디 두셨어요? 의사가 막 뇌졸중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며느리는 통장을 물었어요. 내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머리는 MRI 기계 안에서 소음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박수진은 장고부터 궁금해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이년은 나를 살릴 생각이 없구나.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눈빛에 나타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를 구했을까? 그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들이 집에 있었대요. 아들이 응급차를 불었어요. 박수진은 그저 나간 거예요. 당신이 쓰러진 그 시간에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며느리는 어딘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 내 통장에서 3천만 원이 깨끗하게 빠져나갔거든요. 손도 안 댔는데 말이에요. 눈을 떴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천장을 봤고 내 팔을 봤어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팠어요. 요란하게 아팠어요. 마치 누군가가 내 뇌 안에서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력이 흐렸고 귀에는 이상한 음향이 들었어요. 기계음이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였나 봐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죽었나 싶었어요. 근데 아팠어요. 죽으면 안 아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목이 메인 울음소리였습니다. 내 아들 하준이었어요. 하준이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부었어요. 울다가 내 눈이 떠지는 걸 본 것 같아요. 아, 엄마 했어요. 목이 쉬었어요. 하준아, 엄마 여기 있다 했는데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입이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준이는 울었어요. 내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내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거든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청년 의사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뇌혈관이 터졌다고 했어요. 좀 더 늦었으면 반신불수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랐다고 했어요. 응급차가 빨리 왔다고 했어요. 하준이가 재빨리 신고했다고 했어요. 그때 내 마음이 좀 놓였어요. 아, 내 아들이 내 목숨을 구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준아 고맙다 했는데 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준이는 그냥 울었어요. 괜찮아, 엄마 살았어 했어요. 엄마가 살았다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2시간이 지났어요. 간호사들이 다녀갔고 의사들이 다녀갔고 링거를 여러 개 달았어요. 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약 때문이었나 봐요. 졸음이 밀려왔어요. 근데 누군가 병실 문을 열었어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박수진이 들어왔어요. 아니, 박수진이가 들어왔어요. 머리가 정렬되어 있었어요. 마치 방금 거울 앞에서 정리한 듯 했어요. 메이크업도 선명했어요. 그런데 어딘가 서둘렀던 티가 났어요. 옷이 새 옷이었어요. 새로 입은 옷처럼 깨끗했어요. 그리고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아, 그건 나중에 알았는데 은행 자동문을 나오면서 받는 거였어요. 통장과 카드였어요. 박수진은 내 침대 옆에 왔어요. 그리고 내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10년은 없었어요. 걱정도 없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떠 있었어요. 마치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박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통장은 어디 두셨어요? 내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의사는 아직도 내 옆에서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혈액 검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MRI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수진은 통장을 물었어요. 아니, 통장과 잔고를 물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내가 깨달은 건 인연은 나를 살릴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인연은 나를 죽고 싶어 했다는 거였어요. 내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 통장을 먼저 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 입 밖으로는 의사의 설명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뇌졸중 치료 계획이니 재활이니 하는 것들이요. 근데 나는 그 말들이 들리지 않았어요. 내 귀에는 박수진의 음성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통장은 어디 두셨어요? 그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어요. 하준이는 옆에서 엄마 좀 쉬라고 했어요. 의사도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박수진은 물었어요. 또 물었어요. 또 물었어요. 통장이 어디 있냐고. 잔고가 얼마냐고. 현금이 집에 있냐고. 내가 답을 했어요. 약한 목소리로. 그곳에 있다고. 침실 서랍에 있다고. 돈은 별로 없다고. 진실이었어요. 내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수진이 눈빛이 바뀌었어요. 계산하는 눈빛에서 뭔가 다른 빛으로요. 그 순간 내가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인연이 내 침대를 떠나간 뒤로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여자가 뭘 할까? 내 아들한테 뭘 할까? 내 집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나는 침대에 누워서 결정을 했어요. 나는 죽지 않겠다. 그리고 인연이 뭘 하는지 똑똑히 봐야겠다. 나는 지금부터 무기력한 척할 거다.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정신이 나간 줄 알게 하자. 그 대가로 나는 모든 걸 봐야 했어요. 내 통장이 어디로 가는지, 내 집이 어떻게 되는지, 박수진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나는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기로 했어요. 말도 없이, 반응도 약하게, 마치 뇌졸중으로 반쯤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박수진이가 더 깊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내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할머니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깊이 나올 거였어요. 박수진이는 내 침대를 떠났어요. 발걸음이 빨랐어요. 마치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듯 했어요. 하준이는 나한테 물었어요. 엄마 뭐해? 왜 답 안 해? 했어요. 나는 약한 목소리로 피곤해했어요. 약한 척했어요. 정말 약해진 척했어요. 하준이는 걱정해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가 왔어요. 간호사는 내 혈압을 재었어요. 상태를 확인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뇌졸중 후 피로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푹 쉬는 게 좋다고 했어요. 하준이는 계속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시간부터 내 진짜 계획이 시작된 거였어요.
나는 죽은 척할 거였어요. 아니, 죽어가는 척할 거였어요. 그러면 박수진이는 더 깊이 움직일 거였어요. 통장도 더 깊이 파고들 거였어요. 요양원 계약도 더 빨리 진행할 거였어요. 모든 게 드러날 거였어요. 침대에서 내 눈을 감은 채로 나는 생각했어요. 얼마나 오래 이 여자를 봐야 할까?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할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도 알았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였어요. 나는 그렇게 침대에 눕기로 했어요. 무기력하게. 하지만 내 눈은 열려 있었어요. 귀도 열려 있었어요. 모든 게 들렸어요. 모든 게 보였어요. 나는 침대에서 무기력한 척했어요. 정말로 무기력한 척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다물려 있었어요.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모든 게 들렸어요. 박수진이의 발걸음음, 하준이의 울음소리, 간호사들의 속삭임, 의사들의 설명. 나는 죽은 척했지만 살아있었어요. 내 귀는 모든 것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둘째 날이 되었어요. 셋째 날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하준이가 계속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안 괜찮아 했어요. 나는 대답이 없는 척 했어요. 눈을 뜨지 않았어요. 하준이는 엄마가 뭔가 말이 있는 건가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침묵이 내 전략이었어요. 링거는 자꾸만 찌르고 있었어요. 약은 자꾸만 졸음을 불러왔어요. 하지만 내 귀는 열려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올 때의 발걸음음, 의사가 들어올 때의 목소리, 박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올 때의 신발 소리, 모든 게 들렸어요. 그리고 박수진이가 뭔가를 하는 모습도 들렸어요. 침실 서랍을 뒤지는 소리, 가방을 열고 닫는 소리, 옷주머니를 뒤지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모두 내 귀에 박혔어요. 셋째 날 아침이었어요. 하준이가 집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올 거라고 했어요. 옷도 갈아입을 거 필요하고 화장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냥 쉬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였어요. 의식이 있다는 신호를 주려고. 하준이는 그 신호를 받고 안심한 듯 나갔어요. 그 시간은 대략 오전 11시였어요. 하준이가 돌아온 것은 1시간 뒤였어요. 발걸음음이 빨랐어요. 내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느껴졌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불길한 느낌.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통장이 없어. 내 눈이 한순간 떨렸어요. 하지만 뜨지 않았어요. 계속 감겨 있었어요. 죽은 척하는 연기를 계속해야 했어요. 하준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내 옷장을 찬찬히 뒤졌어요. 침실 서랍을 뒤졌어요. 가방 주머니를 뒤졌어요. 침대 밑도 뒤졌어요. 베개 안도 뒤졌어요. 통장이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그때 박수진이 나타났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차분한 발소리였어요.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발소리였어요. 마치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한 발소리였어요. 하준아 뭐해? 박수진이가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놀람이 없었어요. 걱정도 없었어요. 차갑고 태연한 물음이었어요. 하준이가 대답했어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통장이 없어.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이었어요. 박수진이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차갑고 태연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거짓이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셨어요. 거짓이었어요. 전부 거짓이었어요. 내가 병실에서 약한 목소리로 침실 서랍에 있다고 했을 때 박수진은 이미 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다. 내가 쓰러진 그 시간에 이미 가져갔어요. 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작게 눈물이 흘렀어요. 하준이는 믿었어요. 엄마가 어머니에게 받았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게 당연했어요. 시어머니는 병들었으니까 기억력도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아내를 믿었어요. 결혼한 지 20년. 그 믿음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그렇게 또 나흘이 지났어요. 내가 침대에서 무기력한 척하는 동안 세상은 돌아갔어요.
의사들은 계속 뭔가를 했어요. 링거의 위치를 바꾸었어요. 약물을 바꾸었어요. 피를 뽑았어요. 재활을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사가 들어와서 내 팔을 움직였어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들었어요. 모든 게 들렸어요. 박수진이가 내 휴대폰을 들고 나가는 모습도 본 거 있어요. 6째 날 오후였어요. 누군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발소리가 낯설었어요. 구두 소리였어요. 딱딱 나는 구두 소리였어요.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은행 직원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여기가 맞나요?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하준이가 나타났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네, 여기입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은행 직원이 침대 옆에 왔어요. 나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하지만 듣고 있었어요. 은행 직원의 말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 말로 나는 눈을 뜰 수밖에 없었어요. 죽은 척하던 내 눈을 떠야 했어요. 당신 이름으로 3천만 원이 나흘째 날 오후 3시에 인출되었습니다. 나흘째 날 오후 3시라는 게 이상한데요. 병원 진료 기록을 보니까 당신은 그 시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뇌졸중으로요. 의식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은행에 가서 직접 인출하셨어요? 나흘째 날 오후 3시. 그게 내가 쓰러진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부엌에서 국을 저으려다가 쓰러진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내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나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움직임도 못하며 의식도 거의 없이. 은행 직원이 계속 말했어요. 진료 기록도 확인했다고 했어요. 정말 당신이 인출하셨어요? 아니면 누군가 위조한 건 아니에요? 당신 본인 외에 누가 이 통장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박수진은 내 통장도 가지고 있었고 도장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쓰러진 그 시간에 가져간 거였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은행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 그게 박수진이의 움직임이었어요. 나는 침대에서 눈을 뜨고 은행 직원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저 쓰러진 그 시간에 못 갔어요. 누군가 제 통장으로 뺀 거예요. 하준이가 창백해졌어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가 뭔가 잘못됐어요 했어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했어요. 목이 떨렸어요. 은행 직원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였어요. 내 며느리가 내 돈을 사기한 거였어요. 내가 쓰러진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아서 내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도장을 찍고 내 돈을 빼간 거였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요양원 서류, 보험 수령 절차, 유언장 초안, 그리고 통장 인출, 모든 게. 그때 나는 눈을 뜨고 하준이를 봤어요. 정말로 눈을 떴어요. 죽은 척하던 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하준아, 넌 뭘 할 거야? 그 질문이 남겨진 거예요. 내 아들에게. 내 며느리가 한 짓을 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 선택의 순간이 시작된 거였어요. 나는 더 이상 죽은 척할 수 없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내가 모든 걸 본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은행 직원이 떠난 뒤 병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하준이는 침대 옆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엄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그것만이 길이라고.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은 울음으로 가득했어요. 내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한 짓을 깨달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박수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병실에 없었어요. 은행 직원이 떠난 뒤 어딘가로 간 것 같았어요. 내 휴대폰도 사라졌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며느리가 왔느냐고. 간호사는 말했어요. 은행 직원이 떠나자마자 급하게 나가더래요. 어디론지 몰라요. 했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챙겨갔어요. 며느리분이 침대 옆 가방에서 꺼내 가시더라고요. 박수진은 도망쳤어요. 모든 게 들통난 줄 알고서.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요. 경찰이 왔어요. 조사를 했어요. 은행 기록을 확인했어요. 내 서명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박수진의 서명이었어요.
박수진이 내 서명을 위조해서 도장을 찍고 돈을 뺀 거였어요. 명백한 사기였어요. 위조 문서였어요. 범죄였어요. 그런데 사건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어요. 경찰은 물었어요. 통장이 어디서 없어졌는지, 도장이 어디서 없어졌는지. 하준이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쓰러진 그날, 집에서요. 내가 쓰러진 바로 그 시간에 사라졌어요. 경찰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쓰러진 그 시간에 집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고. 하준이가 답했어요. 아내 박수진이요. 박수진만 집에 있었어요. 그 시간엔요. 당신이 쓰러진 정확한 그 시간에 박수진만 집에 있었어요. 경찰은 말했어요. 그럼 박수진이가 당신이 쓰러진 걸 목격했다는 뜻인데 왜 신고를 안 했냐고. 왜 은행부터 갔냐고. 그게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응급차가 와야 하는 상황에 은행이 우선이었다는 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경찰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단순 사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눈빛으로. 그리고 그날 문병 온 사람이 있었어요. 보험 설계사였어요.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하준이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보험 설계사는 나를 봤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그리고 인사했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했어요. 생명이 남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다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물었어요.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뭐가 다행이라는 건지. 보험 설계사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사고가 빨리 발견되셔서요. 응급차가 빨리 와서요. 덕분에 생명보험 처리가 빨리 진행됐어요. 며느리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요. 서류도 빨리 챙기시고요. 정말 효율적이셔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했어요. 사고라는 말이 걸렸어요. 나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뇌졸중이었어요. 병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 말이 들렸어요. 그 말 한 문장이 전부를 바꿔놨어요. 내가 다시 물었어요. 미스터 이, 뭔가 이상한데요? 사고라고요? 나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보험 설계사가 웃었어요. 아, 맞아요.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의료사고죠. 뭐 어쨌든 빨리 처리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며느리분의 덕분이라고 했어요. 이미 보험금 청구도 들어갔다고 했어요. 처리가 정말 빠르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하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보험금을 청구했다고요? 벌써요? 보험 설계사가 말했어요. 그럼요. 그게 당연하지 않나요? 며느리분이 신속하게 서류를 챙기셔서요. 정말 효율적이셨어요. 어머니 입원한 날 바로 다음 날 서류를 들고 오셨어요. 요양원 계약서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요. 유언장도 있으시고요. 정말 준비가 철저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사건은 처음 봤습니다. 했어요. 그 말이 나에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박수진은 내가 쓰러질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니 준비하고 있었어요. 보험금을 받을 준비를, 요양원에 보낼 준비를, 내 유언장까지 준비된 상태에서 그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일이었어요.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약한 손으로. 하지만 의지를 담아서 링거를 피하면서 보험 설계사를 똑바로 봤어요. 직접 눈을 맞춰서 미스터 이, 당신 말 다시 한번 해주겠어요. 며느리가 내가 입원한 다음 날 요양원 서류와 유언장을 들고 왔다고요? 보험 설계사가 당황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신속하시더라고요. 손도 빠르시고요. 그리고 보험 청구도 그때부터 시작됐다고요? 내가 아직 의식도 못 차린 그때부터? 네. 맞습니다. 아주 효율적이셨어요. 기가 막히게 신속했어요. 내가 말했어요. 천천히. 분명하게. 이건 보험 사기입니다. 당신도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 될 것 같네요. 당신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 설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피가 싹 빠진 것처럼. 아,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말을 더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을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자신의 무심한 한 문장이 뭔가 큰 범죄의 증거가 되었다는 걸. 그날 밤 경찰은 박수진을 찾아왔어요.
박수진은 이미 달아나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숨어 있었어요.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뒤 도망친 거예요. 하지만 나흘 뒤에 붙잡혔어요. 공항에서요. 짐을 꾸려서 해외로 나가려고 했어요. 여권도 준비했어요. 현금도 챙겼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심지어 도망까지도.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외부로 나가는 길이 보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무기력한 척했다는 게 얼마나 잘한 결정인지, 그리고 모든 걸 들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박수진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하나를 놓쳤어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듣고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내 며느리의 계획을 무너뜨리기에. 박수진이가 체포되고 난 뒤였어요. 경찰이 집에 가서 수색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있었어요. 박수진이의 가방. 직장에서 가져온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어요. 그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서류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요양원 계약서였어요.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내 지문으로, 내 인감도장으로. 그런데 날짜가 이상했어요. 내가 쓰러지기 전날이었어요. 아직 내가 멀쩡했을 때였어요. 주부로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는 계약서가 이미 있었어요.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보험 수령 절차 안내문도 있었어요. 이미 표시해둔 거였어요.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어디에 서명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모든 게 다 표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인 마냥, 마치 내가 미리 동의했던 거인 마냥. 색깔펜으로 줄까지 그어져 있었어요.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유언장 초안도 있었어요. 손으로 쓴 초안이었어요. 박수진이가 쓴 초안이었어요. 내 필체를 따라 쓴 초안이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그건 나중에 내가 쓴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했거든요. 내 재산을 하준이에게 주고, 하준이가 모든 걸 정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박수진에게는 충분한 상속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합당한 금액이었어요. 소송 걸릴 만큼의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유언장 뒤에는 나의 사망 이후 처리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장례식을 어떻게 할지, 유골을 어디에 뿌릴지, 누구를 초대할지, 누구를 초대하지 말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장례식 비용까지도. 이건 유언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나리오였어요.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나의 죽음에 대한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절차에 대한 시나리오였어요. 돈의 흐름, 재산의 분배, 장례의 진행, 모든 게 써져 있었어요. 하준이가 그 서류들을 봤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짜 창백했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피가 싹 빠진 것처럼. 아들이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준비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내가 쓰러지기 전에 이미 몇 달 전부터, 아마도 더 오래 전부터. 경찰은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단순 사기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계획된 범죄였어요. 계획성이 있는 살인이었어요. 내가 쓰러진 것도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일 수도 있다고 경찰은 말했어요. 박수진이가 독을 탔을 수도 있다고, 심장병 약을 과다 복용하게 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혈액도 희석되었어요. 독성 검사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서류 하나하나가 박수진의 의도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절차로 본 거예요. 비용과 편익으로 본 거예요. 보험금으로 본 거예요. 요양원 이용료로 본 거예요. 상속금으로 본 거예요.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하다못해 장례식도, 장례식 비용까지도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어요. 내 침대 옆에는 이제 경찰이 서 있었어요.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준이도 있었어요. 하준이는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했어요. 계속 미안해 했어요. 아내가 한 짓 때문에 미안해 했어요.
자신이 아내를 완전히 믿었던 것 때문에 미안해했어요. 자신이 엄마를 의심한 것 때문에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의 범죄를 모르고 있었던 것 때문에 미안해했어요. 나는 하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약한 손으로. 하지만 따뜻하게, 정성스럽게. 하준아, 넌 잘못이 없다고 말했어요. 천천히, 분명하게. 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 말했어요. 아내를 의심하는 게 당신의 일인가 했어요. 당신이 아내를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준이는 여전히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했어요. 아내가 내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했어요. 보험금을 받으려고, 돈을 받으려고 했어요. 내 아들이 절망하고 있었어요. 재판정에서 나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어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뇌졸중은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요. 움직임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좀 느려지고, 하지만 내 눈빛은 선명했어요. 아주 선명했어요. 박수진을 봤어요. 박수진은 내 눈을 피했어요. 그 순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인 당신이 그 시간을 기억하나요 했어요. 내가 대답했어요. 기억합니다. 모두를 기억합니다. 쓰러지기 전에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준비, 내 통장이 사라진 것, 은행에 가는 소리, 도장이 찍히는 소리, 박수진의 발걸음음, 모두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당신들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했어도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법정을 휩쓸었어요. 판사의 얼굴이 엄해졌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수진의 변호사가 답답한 표정을 했어요. 그 순간이 사건의 판도를 바꿨어요. 내가 살아있었다는 그 사실이, 그게 모든 걸 바꿨어요.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생존자였어요. 그리고 목격자였어요. 그리고 증인이었어요. 법정을 나올 때 나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진 평온함이었어요. 박수진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하나를 놓쳤어요. 나를 죽일 수 없었다는 거. 나는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를 바꿔놨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억울해도 분해도 참았어요. 입을 다물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준이가 물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걸, 모든 게 계획된 거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걸. 내 마음속은 불같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잔 시어머니처럼 보였어요. 박수진은 내가 멍청해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뇌졸중으로 인해 정신이 흐릿해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말도 잘 안 하는 할머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대담해졌을 거예요. 더 자주 들어오게 되었을 거예요. 더 깊이 움직이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나는 깨어 있었어요. 내 눈은 감겨 있었지만 내 귀는 열려 있었어요. 내 입은 닫혀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열려 있었어요. 나는 관찰하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냉정하게, 모든 걸 기억하려고. 그날이 있었어요. 박수진이 병실로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하준이는 없었어요. 간호사도 없었어요. 나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박수진은 나를 확인했어요.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했어요. 침대 옆 탁자의 서랍을 열었어요. 내 지갑을 꺼냈어요. 신용카드를 확인했어요. 내 휴대폰도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나갔어요. 나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걸 들었어요. 서랍이 열리는 소리, 지갑이 떨어지는 소리, 신용카드가 나오는 소리, 휴대폰이 들려지는 소리, 모든 게 나의 귀에 박혔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박수진은 또다시 병실에 왔어요. 이번엔 더 담담했어요. 마치 이미 많이 한 일인 마냥. 내가 쓰러진 뒤 세 번째 방문이었어요. 박수진은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신용카드로 돈을 좀 빌려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어요. 신용카드를 이미 꺼내갔어요. 그런데 물어보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 제시하는 거인 마냥. 마치 내가 동의해야 하는 거인 마냥. 나는 눈을 떴어요. 천천히. 그리고 말했어요. 약한 목소리로. 카드. 맘대로. 써도 돼요. 그 말이 박수진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포기했다는 뜻.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저항할 생각이 없다는 뜻. 시어머니가 멘붕했다는 뜻. 박수진은 웃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마치 승리자인 마냥. 그날 밤이었어요. 나는 간병인을 불렀어요. 간병인은 50대의 조용한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이민정이었어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관찰력은 뛰어났어요. 내가 뭔가 부탁할 게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던 것 같았어요. 나는 간병인에게 부탁했어요. 약한 목소리로. 하지만 명확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녹음기를 켜줄래요? 간병인이 물었어요. 누구의 목소리를요? 왜 녹음을 하려고 하세요? 내가 대답했어요. 천천히. 며느리요. 증거가 필요해요. 했어요. 간병인은 아무것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앱을 켰어요. 그리고 침대 옆 탁자에 누웠어요. 숨겨진 위치에, 누군가 모를 수 있는 위치에. 간병인은 전문가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나는 박수진이 입으로 죄를 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수진은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어요. 확신이 가득한 인간이었어요. 절대 의심하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더 대담했어요. 더 자주 들어왔어요. 더 많이 말했어요. 내가 쓰러진 뒤 열흘째 날이었어요. 박수진은 또 들어왔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을 데려왔어요. 요양원 담당자였어요. 50대의 여성이었어요.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박수진은 그 요양원 담당자 앞에서 말했어요. 나를 가리키며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가시기로 하셨어요. 가능한 빨리요. 어머니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셔서요. 그 거짓말이 녹음되었어요. 내 휴대폰에, 간병인이 켜둔 녹음기에 박수진의 목소리가. 그 거짓말이. 박수진은 계속 말했어요. 그 요양원 담당자에게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 마냥. 보험금도 받을 예정이고요. 요양원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했어요. 모두 녹음되었어요. 모든 거짓말이, 모든 계산이, 모든 의도가. 박수진의 목소리로. 나는 침대에 누워들었어요. 박수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 요양원 담당자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충분하다고.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다고. 이제 녹음기가 켜져 있는 한 모든 게 남아있다고. 영구적으로. 박수진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박수진은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박수진은 이미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게 자신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치매가 오거나 정신이 없거나 아무튼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침묵 속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충분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충분한 녹음을 할 때까지, 충분한 증거로 모든 걸 무너뜨릴 때까지. 그리고 그날은 정말로 왔어요. 은행 직원의 방문으로. 그리고 녹음된 그 파일들로.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는 결국 나한테 잡혔어요. 내가 침묵했던 그 며칠이 모든 걸 담아냈어요. 내 입은 닫혀 있었지만 내 귀와 간병인의 휴대폰은 열려 있었어요. 박수진이 입으로 내뱉은 모든 거짓말이, 모든 계산이, 모든 죄가 녹음되었어요. 나는 이제 안다. 침묵이 얼마나 강한 무기인지, 약해 보이는 게 얼마나 강한 전략인지, 그리고 기다림이 얼마나 정확한 복수인지를. 재판은 나흘 동안 진행되었어요. 첫째 날은 서류 검증이었어요. 요양원 계약서, 유언장, 보험 청구 서류들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어요. 모두 내가 쓰러지기 전에 준비된 거였어요.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둘째 날은 은행 거래 기록 확인이었어요. 내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간 시간. 내가 쓰러진 정확한 그 시간이었어요.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나왔어요. 박수진이 나의 신용카드로 여러 번 물건을 샀어요. 의료기구들이었어요. 요양원과 관련된 물품들이었어요. 셋째 날은 내 증언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섰어요. 약한 목소리로 모든 걸 말했어요. 넷째 날은 녹음 파일이었어요. 나흘 동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수진의 변호사가 항변했어요. 서류는 위조일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녹음은 조작될 수 있다고 했어요. 녹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기술이 좋아진 요즘 목소리는 합성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법정의 분위기를 바꿨어요. 판사가 고민에 빠졌어요. 검사가 제안했어요. 음성 감정 전문가를 부르자고 했어요. 녹음이 조작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판사가 동의했어요. 음성 감정 전문가가 불렸어요. 60대의 남성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컴퓨터 장비를 들고 들어왔어요. 전문가는 녹음 파일을 받았어요. 정교한 분석 장비들을 가지고 왔어요. 실험실 같은 법정의 작은 방에서 분석했어요. 여러 날을 분석했어요. 파형을 보고 음성의 특징을 분석하고 배경음을 확인하고 모든 걸 꼼꼼히 살폈어요. 그리고 법정에 다시 돌아왔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결과가 뭐냐고. 전문가가 말했어요. 차분하고 확실한 목소리로 조작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법정을 휩쓸었어요. 박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가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문가는 계속 말했어요. 녹음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한 번에 녹음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간병인, 며느리, 요양원 담당자 모두가 생생하게 들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박수진의 목소리가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시간에 녹음된 거 맞다고 했어요. 조작이 아니라고 했어요. 판사가 박수진을 봤어요. 박수진은 내 눈을 피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이 녹음 중에 당신이 한 말이 맞는가 했어요. 박수진이 대답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과 같았어요. 판사가 다시 말했어요. 녹음을 다시 재생하겠다고 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간병인에게 부탁하는 목소리였어요. 녹음기를 켜줄래요? 그리고 간병인의 목소리.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박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가시기로 하셨어요. 가능한 빨리요. 어머니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셔서요. 그 목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박수진의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보험금도 받을 예정이고요. 요양원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이었어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어요. 박수진의 계획이 모두 들렸어요. 내가 병들었다는 거,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거라는 거, 모두가 들었어요. 법정에서 누군가 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들의 아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하준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아내가 한 짓을 완전히 들었거든요. 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들었어요. 내 목소리와 박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울려 퍼지는 걸. 그리고 생각했어요. 침묵이 얼마나 강한지, 기다림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증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재판이 끝나갔어요. 넷째 날 오후였어요. 법정은 조용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목소리가 침착했어요. 하지만 엄격했어요. 박수진 정명희를 유죄로 인정합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살인 미수죄로 징역 15년, 사기죄로 징역 5년, 위조죄로 징역 3년, 서명 위조죄로 징역 2년, 보험 사기죄로 징역 1년, 모두 합쳐서 징역 18년이었어요. 병합되어 징역 18년이었어요.
그리고 보험금 반환과 손해배상금도 포함되었어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5천만 원이었어요. 판사는 덧붙였어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순간을 이용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녹음된 음성까지 남았다고 했어요. 이보다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했어요. 박수진은 법정에서 일어섰어요. 얼굴은 회색이었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없었어요. 변호사가 항소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증거는 명확했거든요. 녹음은 조작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의 목소리는 진짜였거든요. 경찰이 박수진을 데려갔어요. 수갑이 채워졌어요. 박수진은 더 이상 내 눈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공허한 눈으로 앞을 봤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듯이 자신의 계획도, 자신의 삶도, 자신의 미래도. 나는 휠체어에 앉아 그걸 봤어요. 하준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했어요. 나는 하준이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넌 잘못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넌 잘못이 없었어. 그 말이 하준이를 울리게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재활병원에서 6개월을 보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 몸은 천천히 돌아왔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나는 계속 일어서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거든요. 말이 좀 더 빨라졌어요. 처음엔 한 단어를 말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혀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물리치료사들이 매일 나와 말을 연습했어요. 반복적으로, 끈기 있게. 그 결과 이제는 거의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움직임도 좋아졌어요. 처음엔 오른쪽 팔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숟가락을 들 수 있어요. 포크도 들 수 있어요. 세수도 할 수 있어요. 오른쪽 다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휠체어에만 타고 있다가 이제는 보조기를 끼고 몇 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계단도 올라갈 수 있어요. 느리지만 물리치료사들은 나를 칭찬했어요.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요. 의지력이 강하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이 정도까지 회복되는데 1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들은 회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6개월 만에 했어요. 의사는 나를 불렀어요.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뇌의 손상 부분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했어요. 신경 재생이 활발하다고 했어요. 다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남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말이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움직임이 약간 어색할 수도 있고, 피로가 쉽게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나는 의사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약한 웃음이었지만 진심 있는 웃음이었어요. 괜찮습니다. 했어요. 나는 살았으니까요. 했어요. 의사가 놀랐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후유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했어요.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다르다고 했어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는 강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살아있어요. 그게 강함인 거예요. 퇴원하는 날 하준이가 나를 데려갔어요. 아들의 얼굴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헬스케 보였어요. 더 많은 주름이 생겼어요. 박수진 때문이었어요. 아내 때문이었어요. 배신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재판이 끝났으니까. 정의가 실현됐으니까. 엄마 집에 가요 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 냄새가 그리웠어요. 집의 냄새였어요. 아무도 손도 대지 않은 부엌. 아무도 앉지 않은 거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있었어요. 살아서, 숨을 쉬면서, 심장이 뛰면서. 하준이가 밥을 해줬어요. 서툴렀어요. 처음에는 밥이 좀 탔어요. 반찬도 맛이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열심히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불고기,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미역국, 모두 엄마 취향이었어요. 나는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말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고마워.
하준이는 울었어요. 또 울었어요. 테이블 위에 앉아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서 밥을 먹고 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재활치료, 약복용, 병원 방문, 모두 내 일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 눈을 깜빡이는 것,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그걸 거의 잃어버릴 뻔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재판이 끝난 지 2년. 박수진은 감옥에 있어요. 징역 18년. 아직도 5년 이상 남았어요. 하준이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슬펐지만 필요했어요. 그것만이 모두를 해방시키는 길이었거든요. 하준이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때로는 먼저 자리를 떠나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괜찮아요. 그것도 치유의 과정이거든요. 나는 이제 거의 완전히 회복했어요. 말도 빨라졌어요. 걸음걸이도 거의 정상이 되었어요.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어요. 물론 천천히이지만 후유증은 남아있어요. 피로는 여전해요. 날씨가 안 좋으면 팔이 아파요. 가끔 팔이 떨려요. 기억력도 좀 약해졌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살았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종종 생각해요. 만약 내가 죽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박수진이 성공했다면? 만약 내가 무기력한 척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만약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은행 직원이 오지 않았다면? 하지만 나는 살았어요.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내가 관찰했고, 내가 기억했고, 내가 침묵했고, 내가 기다렸어요. 그 결과가 이거였어요. 정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나는 이제 할머니가 되는 꿈을 꿔요. 하준이가 다시 사랑을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손주들도 볼 거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살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억울해도 분했어도 침묵했던 내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복수했어요. 약한 척했던 내가 가장 강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말하고 싶어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우리는 생각보다 강해요. 우리는 예상 이상으로 견딜 수 있어요. 때로는 약해 보여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약함은 아니에요. 그것들이 바로 전략이에요. 생존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면 정의는 반드시 온다는 것. 법은 우리 편이라는 것. 증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침묵도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기다림도 정확한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것. 나는 죽으려고 했어요. 아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살았어요. 내가 원했으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관찰하고 기억하고 침묵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행복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피로가 여전하지만, 나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거든요. 숨을 쉬고 있거든요. 심장이 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승리라는 것을. 또한 나는 감사해요. 은행 직원분께, 의심을 가져주셔서, 보험 설계사분께, 무심코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간병인 이민정님께, 내 말을 듣고 증거를 모아주셔서, 그리고 경찰과 판사님께 정의를 지켜주셔서 모두가 함께했기에 나는 살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부탁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절망의 순간에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얻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정의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부탁입니다. 이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한 번의 좋아요가 나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나를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들도 곧 찾아올 거예요. 가족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이야기, 정의를 향한 긴 싸움의 이야기,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들의 용기를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나는 살았어요. 그것이 모두를 말해요. 그것이 이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요. 여러분도 나처럼 살아내세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살아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